자, 그러면 이제 기초국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기초국사는 이 정여린 모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정여린이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정여린은 원래 이제 그 이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는 서인 측이죠. 근데 이가 죽고 나서 뭘로 하냐, 동인으로 가담을 했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인을 가담해서 동인의 영수 이바가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인 입장을 때는 이 동인이 어그 또 전환한 전현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이제 선조가 동인을 이제 뭐냐면 총애했다가 서인이 이제 뭐냐 다시 정권을 이제 이어받았는데 동인이 이제 총애했다가 서인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때 이제 이발의 그 문화에 있었던 정여림을 상당히 안 좋게 보기 시작했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배반을 했다.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이 됐고 이리저리 붙어서 활동한다. 그래갖고 결국엔 정여림이 이제 뭐냐면 간직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냐면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라도에 가서 그 진안 죽도에 서식을 지어놓고 여기에 여러 강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조직했냐면 대동계를 조직해. 그러니까 이 대동계가 이제 뭐냐면 군사 조직으로서 맨날 이제 군사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동계를 조직하니까 저현님은 상당히 뭐냐면 안 좋게 또 보게 되죠. 저현님이 이제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반을 꾀하고 또 저현님이 이제 뭐냐면 하는 소리가 좀 약간 왕조 국가에서는 좀 안 되는 소리들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천하는 공문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뭐냐면 주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 상당히 안 좋게 보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정여림이 나중에 모반을 익혔다라는 이제 뭐냐 참석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여림을 이제 뭐냐면 잡아가려고 죽도로 이제 사람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 자살을 해 정여림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야. 정여림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 해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정여림이 모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정영희 사건이 이제 그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팀이 꾸려지게 되죠. 그때 이제 정철이 정영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관이 돼요. 위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특별 검사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정철이 이제 위관이 되면서 이 정영인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도 잡아다가 죽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동인이 사람들이 대거 숙청을 당하죠.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연관돼서 죽었다고 하는데 정현인과 약간 친분이 있거나 정현인과 간에 어떤 편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사람도 다 죽게 돼요. 네. 그래갖고 이때 이제 동인세력들이 대거 처형되고 그이 사건으로 서경덕과 조식학과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서인들이 또 정권을 놓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건조위 사건이에요. 건조위 사건. 건조위 사건. 그래서 이 건조위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정철이 이제 세자 채권 문제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런데 선조가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무슨 세자 채권 지금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정철이 어떤 정치적 타격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건조위라는 것이 세자 어떤 그 책봉을 권한 사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정처는 어느 쪽에서 하냐면 서인 쪽에서 하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권력이 건조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에서 아니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인들 이제 동인에서 이제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건조위 사건을 통해서 동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정권을 이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강경파와 온공파를 이제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은 주로
조식이나 서경덕 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기축옥사 때 정치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인들은 상대적으로 기축옥사에서 좀 피해가 덜 입었던 동인들이야. 이양 문인들의 동인들이에요. 유성룡이나 이원익이나. 그래서 북인들은 정철과 그 서인 입당들을 정확하게 뭐냐면 엄격하게 처벌하자. 우리가 예전에 당한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장했고, 남인들은 그래도 이제 상호 포용을 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게 온건파인 남인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동인 안에서도 북인과 남인이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북인들 이제 훈족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학연성이 좀 약간 심하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동인이 분당해서 북인하고 남인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같은 북인도 또 분당을 해. 왜냐면 북인 자체가 일단 조식 계통도 있고 서경덕 계통도 있고 그다음에 훈적 계통도 있고 다른 분당보다는 좀 약간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북인 안에서 또 분당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강해군을 지지하느냐 영창대군을 지지하느냐 가지고 분열이 된 거야. 이 강해군은 임진왜란 때 일어나자 서울 함락 직전 바로 직전에 이제 선조가 강해군을 세자로 임명을 했어요. 한참 미루다가 예.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임목대비랑 어린 그 부인을 얻게 되죠. 계비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영창대군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강해군은 서자고 영창대군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얘를 누가 지지하냐에 따라서 강해군과 영창대군 지지에 따라서 대북파와 소북파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대북파는 주로 조식 문인이 주였고요. 강해군과 함께 분조 활동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그 일부가 이제 훈적 계열이 들어가 있고요. 소북은 서경덕 계통의 문이 주야. 그래서 이제 명분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지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강해군이 즉위하면서 이 대국파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대국파들은 그 사림들에서 보면 되게 소수파예요. 근데 이 소수파들이 다른 이제 다수파들, 뭐 남이나 그다음에 서인 같은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독주해버린 거죠. 이 대국파들이 소수파들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조 반정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뭐냐면 대북파 안에서도 뭐 육북파, 골북파, 뭐 탁소부, 소부 안에서도 탁소부, 청소부 등 여러 파들이 또 나눠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대북파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 처음에는 이제 서인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가 동인으로 이렇게 그냥 권력이 넘어가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네요. 다시 할게요. 네. 처음엔 동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다가 나중에 동인이 권력이 커지니까 서인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선조 때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정여린 모반 사건이 터지죠. 정여린 모반 사건이 터지고 그때 이제 정철이 이제 위관으로서 이제 정영의 일파들을 이제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서인이었던 정철이 건조위 사건이 터지면서 이 당시 이제 또 동인은 넘어가게 돼요. 권력이. 근데 동인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정철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북인 안에서 또 뭐냐면 대북하고 소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영창대군 지지한 사람들 소북, 강해군 지지한 사람 대북 이렇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초창기 때 분당이 나눠진 관련된 내용이 대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요 관련된 내용이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있고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분당 형성과 전국의 동향을 좀 볼게요. 보통 이제 조선의 정치사, 16세기 정치사들 5시기로 나눠지거든요. 대개 이제 분당 설립기, 그다음 분당 정치기, 절정기죠. 한국기,太평 정치기, 세도 정치기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분당 성립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조부터 강해군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가 이제 분당 성립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정치기는 인조반정 이후부터 현종 때까지 이렇게 해서 분당의 어떤 정점기예요. 이게 그래서 상호 공존을 인정하는 그런 시기인데, 요 시기 때는 이제 남인하고 서인 간의 어떤 상호 균형이 잘 이루어졌죠. 근데 이 한국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일당 전지화가 돼.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이제 당이 커지니까 왕권이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기로 넘어가고 영종조 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패해서 결국엔 세도 정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일문 독재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5단계로 나눠준다. 16세기 조선 정치사를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고, 각각의 분당마다 이제 그 시기마다 이제 정치 세력들은 뒤에 이제 좀 하면서 좀 얘기를 더 해보기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신 권력의 변화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는 성악군주론 관련돼 갖고 이제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배경을 보면, 자, 군신 권력 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나 배경을 보면, 성리학의 심화를 둘 수 있어요. 성리학이 이제 가치관이 심화되면서 충인하는 관념이 상대화되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더 우위해지면서 충인한 개념이 상대화되면서 충은 이제 뭐냐면 어, 충의 대상은 성리학적 군주간에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가 맞지 않는 이제 군주들은 뭐냐면 충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연산군 같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군신관계 권력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산군을 이제 타파하는 과정에 반정이라는 수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권의 위상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위상보다는 상대적 위상을 하고, 군신관계에 있어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구현해야지만 왕을 인정받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적인 어떤 권력 관계에서 삼사 언간 언론 등과 유생층의 초야에 없는데 공론 형성층이 등장하죠. 그래서 삼사 언간 언론 등과 함께 서울 중심한 유생층들의 어떤 공론 여론층이 형성된다. 초야 여론은 거슬리지 않고 서울 중심의 여론을 형성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론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이게 핵심 키워드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공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공론이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까지 다 포괄해서 어떤 했던 그 의견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이에요. 그냥 그 사림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론이라고 포장해갖고 내걸었던 거 되게 많거든요. 예. 자,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안에서 공론 정치가 확산되면서 언간 언론이 활성화되고요. 난강권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뒤에 얘기죠. 조선 후기 때. 예. 조선 후기 때니까 이거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선악군주론이 등장하는데, 선악군주론은 수능에는 좀 나와요. 네, 수능에는. 그래갖고 이제 서막십도, 서막십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교과서도 있고. 성악군주론의 배경이 됐던 것은 당연히 그 앞에 있었던 연산군 때문에 그래요. 연산군이 개판치고 어떻게 노니까 왕도 이제 숙인 치인해야 된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숙인 치인낸다. 자기들 내면을 다스리고 해야지만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청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자기 몸을 닦고 그래야지만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성악군주를 제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광조라는 사람이죠.
조광조가 지치주의를 내세우죠. 지치주의는 아까 동학주의, 동학 정치의 이제 바탕이 됐던 건데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 네. 왕이 왕다워야 되면 자기 또한 수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경영을 강화하고 언간 언론을 확대해서 이런 것들 도학 정치를 구현을 시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현적이 식강 시목소라는 걸 썼어요. 명종 때 사람인데 중종과 명종을 거쳐서 이제 있었던 건데 중종 때 식강 시목소를 썼고 그 다음에 명종 때 짐수 팔구를 적었죠. 그래서 군주의 수신제가하는 방법 성악을 당면한 실천가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십도는 이양, 그 다음에 이는 성악집요를 썼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성악십도하고 성악집요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악십도는 주자적 자체를 성악을 보고 주작을 성악을 보고 군주의 주관적 성취 기대를 하는 거. 알아서 해라. 군주가 알아서 이제 뭔가 하라고 이제 한 거고 성악집요는 객관적 기준을 나누는데 뭐냐면 제시를 했어요. 대학을 체계를 원용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해라. 절차와 방법 같은 걸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군주의 주관적 성취보다는 이렇게 대학을 제시하면서 군주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악십도는 성악집요에서 그걸 제시했다. 그다음에 이는 현신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래서 현명한 신하가 옆에 붙어갖고 좋은 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현신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 좋은 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악십도하고 성악집요 비교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게 대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그 절대적 군신 관계에서 상대적 군신 관계로 확대됐고요. 군신 공치주의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 볼게요. 조선 전기 때 대외 관계. 자, 조선 전기 때 대외 관계를 4대 교린이라고 볼 수 있죠. 4대 교린. 4대는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는 청이 되겠죠. 자, 그다음 교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 나라 편하게 지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외의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 당시 뭐 여진조, 그다음에 일본 등등등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교린보다는 4대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교린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진족하고 일본하고 상대 안 할 경우에는 또 얘들이 와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4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4대하고 좀 다른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대를 내세웠죠. 이소 4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사대도는 평세론적 사대도냐. 그래서 심의 우위에 있는 따라서 왔다 갔다 사대 대상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조선시대 때 사대도는 사대 정책이라보다는 사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그런 형상들이 안 보였다가 나중에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뭐냐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신하의 나라가 그 뭐냐면 군주의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조선 후기 때 더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가의 관계를 볼게요. 초창기 때 이제 15세기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명나라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약간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명나라 어떤 관계에서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예, 좀 약간 유연하게 대치하고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대치하는 측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태조 때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태조 때는 이제 정세를 보면 북원 세력들이 아주 잔존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요동수복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진 세납 문제나 세공 문제 등으로 해서 명나라 갈등이 있었는데 이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명나라가 완전하게 이 지역에 장악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하고 좀 비슷했어요. 예,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었고 다만 이제 그 당시 명나라는 여기에다가 뭘 이제 설치했냐면 동령 위를 설치했어요. 동령 구간이라 동령 위를 설치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요동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조선시대 때 이제 이 요동시대 태조 때는 요동을 어떻게 이제 수복할 것인가 이제 제일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동 수복 관련돼 갖고 이제 했던 사람이 그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도전이 요동 수복을 위해서 이제 진도를 작성하고 군사훈련이나 군량비 같은 것들을 이제 비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도전이 요동 수복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그 주원장이 정도전을 소환하라 이렇게 이제 막 요구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자, 그다음 여진 세환 문제인데 세환이죠 이건. 이 여진인들 이제 뭐냐면 그 문제점 때문에 명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어. 예전에 이제 여진들이 그 이제 금나라 패강 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여진족들이 만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한반도 북부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 그다음 만주 주변에 그 압록강 여변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상당수가 고려나 조선에 복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조 입장일 때는 아니 복속돼 있었는데 주원장 입장일 땐 여진들 또한 중국인이다. 왜? 명나라가 원나라를 계승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만주를 계승하고 만주에 살고 있는 여진 또한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여진들을 어떻게 처리할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세한 문제. 우리는 여진들 중 상당수가 조선에 지금 충성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에 가나야 된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를 계승한 명나라가 만주까지도 가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진족도 우리가 가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세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 때도 명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고려나 조선에서 갈등이었는데 명나라는 원을 계승했다는 취지로 원나라 했던 그 세골 그대로 받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나라뿐만 아니라 플러스를 더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그래갖고 고려 말기 때 관문 세력들이 망해갔던 친원을 이제 지지했던 부분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이 명나라에 가도한 세공 문제 때문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쿠데타를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이성계가 집권을 하잖아요. 그리고 태조가 되죠. 태조 이성계 조선이나 왕조가 세워지고 자, 그런데 이제 태조는 처음부터 조선 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태조는 건지 고려 국사라는 칭호를 처음에 사용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갑자기 국명을 바꾸면 이제 약간 이제 혼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건지 고려 국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중국 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뭐냐면 나라가 건국함에도 불구하고 고명이나 금인을 보내지 않아. 고명은 뭐냐면 임명장이죠. 임명장. 금인은 뭐냐면 그, 그 임명장이고 금인은 이제 도장이죠. 간인이라는 이 도장이 있어. 그래서 어제 임명장과 도장을 보내지 않고 하니까 태조는 뭐 국내적인 뭐 문제도 있겠지만 건지 고려 국산 칭호를 사용했다. 물론 이 국내적 문제도 있어요. 갑자기 조선 국왕이라고 칭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지라는 것은 대행하다는 거야. 고려국의 문제를 고려국의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턴 사원 정도의 개념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포전문 사건이 일어나죠. 포전문 사건. 그 예전에 한번 13년 기출문이 나왔죠. 포전문 사건인데 포전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후국이 황제국한테 보내는 이제 외교 문서를 포전문이라고 해요. 예. 그때 이제 그 포전문에서 아까 이제 그 주원장은 정도전의 포전을 명태조가 문제옥을 문제 삼아서
정돈 소환 요구를 하게 되죠. 명태조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문자 요구를 익혔죠. 우리가 문자 요구는 뭐 청나라 때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명태조도 익혔어. 그래서 명태조 같은 경우는 문자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많은 그 신하들을 죽이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이제 중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강을자라는지 도덕적자라는지 이런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비슷한 발음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국내에서는 명태조가 싫어하는 문자를 알고 있었거든. 강자, 적자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 포점을 쓸 때 이런 말 썼나 봐. 그러니까 명태조의 어떤 신기를 건드려서 정도전을 소환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정도전이 이제 요동수복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도전을 소환을 했는데 우리나라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상인들 억류하고 조선상인들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총 같은 사람은 이제 죽고 그래가지고 이게 외교 문제가 돼요. 이걸 무슨 사건이냐 포점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포점문 사건이. 자 그리고 이제 생흥목마라는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앞에 이제 여진족 세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 거야. 네. 그 여진족의 어떤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이게 일어났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한길에 있어갖고 적어놨긴 했거든요. 네. 세흥 3조와 모반 2조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서브노트 원판은 없는데 하도 묻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 세금 모반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종계 변모 문제야. 네. 그래서 종계 변모 문제는 뭐냐면 그 고려 말에 윤희 이초 사건이 아시죠? 그래서 윤희 이초가 명호 도망가서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이라 무고한 것이 대명왕전에 기록된 것에 비롯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태조가 이민의 아들이라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민하고 이성계는 서로 싸웠던 정적 아니야. 그런데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이다. 이게 좀 약간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페이크인데 문제는 이걸 명나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명회전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선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수정하려고 상당히 여러 사신을 보내고 요청했지만 명나라에서 안 들어줘. 왜? 이걸 적절히 가지고 있어서 조선을 통제하는 수단 사용기 외교적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간신히 선조 17년에 가서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대명예전에 있는 이성계가 이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치게 돼, 수정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종계 변모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있고 태종 때를 보죠. 앞에 태조 때는 주원장하고 이성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이제 태종 때 들어와서는 사이가 좀 풀어져요. 왜냐하면 태종 자체가 또 쿠데타를 집권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영락제요. 중국의 황제가 영락제도 쿠데타를 집권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관계가 악화됐었는데 그런 관계가 갑자기 급진전하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 당시 친선 관계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고명과 인신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그 고명이었던 이제 중국 관계 인명권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금인 같은 것들 인신을 금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도장 같은 것도 해서 정식으로 고명과 금임을 보내와서 조선왕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인과 고명을 보내와서 조선왕을 정식으로 승인받고 그래야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영락제 입장일 때는 좀 채통을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황제의 주요 역할이 뭐예요? 제후들에게 책봉을 해주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마련해주고 태종 또한
고문과 금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약간 쿠데타 비슷한 걸 집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름대로 정통성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계기에서 수국이 보류되고 압록강 이남의 개발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요동은 이미 이때는 이제 태종 때 들어와서는 거의 중국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명나라 영역으로. 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지성사대도를 주장해요. 지성사대도. 요거 뭐 한길에 나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성리학적 명분론에도 맞아. 제후국가가 그 황제 국가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 강조함으로써 또 내부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료대 충성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야. 내가 뭐냐면 황제국을 지성스럽게 사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충성을 해라. 이런 것들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성사대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 이유도 있어요. 괜히 명나라한테 눈치를 잘못 보였다가 그 당시 어떻게 정복당할 수 있거든. 공격받을 수 있거든. 그 당시 홍무제나 영락제는 자기 말을 안 들었던 그 주변 민족들을 그냥 혼을 내줬죠. 정벌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머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성스럽게 사대를 하는 지성사대론을 외쳤던 거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금은세공 문제나 공력 공안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적당히 이제 해결됐어요. 금은세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부터 이제 명나라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금과 은이 조선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선에서는 부담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태종 때, 세종 때 막 해갖고 징징댔어. 우리 이거 힘드니까 좀 면제해달라고 금웅세궁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뭘로 해결했냐? 금 대신에 조선의 특산물로 세필물을 정해서 이제 보낸 걸로 해결받고요. 그다음에 공여 문제가 있어. 공안 문제는 한간들. 이거 원나라 때도 됐잖아요. 근데 그 명나라가 집권하면서 또 원나라에 계승한 국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원대했던 그 공료와 공안을 계속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한동안 조선 초기 때도 많은 공료들과 공안들, 한관들이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외교 접상을 거쳐서 결국에는 세종 시대 때 그 뭐냐면 그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냐면 노비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간의 관계를 볼게요. 일본 간의 관계. 자, 일본의 관계는 이제 교린 관계죠. 근데 그 당시 일본이 조선 전기 때 일본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남북조 시대였고 그 다음에 뭐 15세기 16 말에서 16세기 넘어가면 이게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무도마치 막부가 에도마쿠처럼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어. 그냥 이제 다인모드 연합 국가 요 정도 이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에도 막부 때는 이제 에도 막부만 상대만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해. 무도마치 막부는 중앙에 이제 뭐냐면 막부 권리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대상은 대마도죠. 대마도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와 무역 관계를 맺으면서 또 외국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대마도를 상대해야 됐고 두 번째는 큐슈에 있는 다이모들을 상대해야 돼. 지방 정권들. 세 번째로는 무르마치 확보를 상대해요.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는 가끔씩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통신사를 파견하고 이제 했는데 이 관계는 조선하고 무르마치 막부가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고. 근데 대마도는 이제 큐슈의 다이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아래가 낮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교린 관계지 실제로 사대 관계로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원적인 외교 관계라고 하는데 하여튼 조선 전기 때는 외교의 주체, 상대방의 외교의 어떤 주체가
상대방 일본의 어떤 그 외교의 주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마도도 상대해야 되고 큐슈의 다이모도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노마치 마쿠도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무노마치 마쿠가 90점을 잡고 통제를 했으면 되는데 통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세종 때를 볼게요. 대마도 정벌이 있었죠. 대마도 정벌은 고려 말 때 한번 있었고요. 그때 이제 박이에 의해서 이제 한번 있었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 뭐냐면 그 태종 때인가? 태조 때 거야. 태조 때. 태조 때 한번 더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정이 세종 때야. 그래서 이제 대마도 정벌 세종 1년에 했던 건데 스시마 출신의 외고 성당들이 이제 춘천도와 항해도 일대 침범하니까 이종무가 이제 대마도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했고요. 그 계획은 이제 그 상황이었던 그 당시 태종이 이제 주도를 했죠. 태종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 연안에 있는 그 해적들을 소탕을 했긴 했지만 내륙에 들어가서 그 스시마 내륙에 들어가서 결국엔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 8년에 삼포를 개항하죠. 삼포는 이제 어디냐면 네이포, 동네 연포였어요. 네. 네이포는 창원을 얘기하고 동네는 부산을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부산이 중심이죠. 부산 하면 이렇게 하는데 부산이 있고 동래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부산은 부산 진이라 갖고 좀 작은 행정단이고요. 그 당시에 중심은 동네였어요. 동래부가 있었죠. 그래서 동래부 안에 부산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항 후에 부산이 개항되면서 부산이 커지면서 동네를 밑으로 이제 부산이 동네가 이제 부산 행정구로 들어가게 된 거야. 하여튼 동네가 있었고 연포 요걸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락했고 삼포와 서울에 외관을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삼포 안에서 외인들의 숙박과 무역을 허락을 했다. 주로 누구한테 개항을 했을까요? 대마도. 대마도는 산지가 많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조선과 통굴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입장일 때 삼포를 개항하지 않으면 해적들이 많아지니까 왜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조를 맺죠. 자, 계약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덤맞이 막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대마도를 대상으로 주로 이 대마도와 이제 교섭을 했죠. 대마도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시마 도주들에게 세견서 50척, 세세미 200석만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뭐냐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야. 세견선, 세세미 이렇게 이런 말들은 조공할 때 이제 가차 바치는 조공 무역할 때 쓰는 말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마도라든지 큐슈의 다이모드는 말이 교린 관계이지 실제로 사대 관계였어요. 네, 사대 외교 관계. 이거 공식화 시키지 못하죠. 왜냐면 조선 정부 때는 중국만이 사대 대상인데 또 사대를 받잖아.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대마도와 큐슈 다이모드는 실질적으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공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교린 형식이지만 실제는 사대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공 형식으로 진원물, 수입품과 해산물, 수출품 형태의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수출품이 뭐냐면 요 한도 내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왕래 시에 조선 측이 무역 허가증을 발급한 도소나 대마도주가 발견한 도항 중에 무인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특별한 조항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 특별한 소송성 발음 안 돼. 특소송을 보내서 그 막부나 호족들의 사송선이 왕래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이모 외에도 그 외에서 스시마 도주 외에도 큐슈 일대 이제 다이모도 있죠.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 내용은 대마도를 대상하고 있지만 특별 조항을 둬서 그 큐슈에 있는 다이모들도
뭐냐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큐슈 다이모드의 관계도 4대 관계야. 네, 조공, 책봉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는 거죠. 조공 무역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일본인들이 막대한 물품을 삼포에 반입을 했고 점차 한과는 이쪽에 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증가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견선 50척, 세세미 200성인데 이거는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 막 늘어나. 특히 이제 연산군 때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요. 예, 그냥 다 받아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조가 규정된 이런 그 규정제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동향을 관찰한 기록도 있는데 송희경이라는 사람이 노송당 일본 행독이라는 걸 썼고 그다음에 해동제국기를 썼는데 해동제국기는 누가 썼냐면 세종 25년 신숙주가 남긴 견문록이야. 요거 좀 외워주세요. 해동제국기. 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을 볼 때는 이제 그 중국 입장은 우리나라지만 그 우리나라 입장은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누굴이면 일본을 포함한 그 오키나와나 그런 지역을 해동이라고 하죠. 해동의 여러 국가들. 그래서 신숙주가 거기에 이제 일본의 우르마치 막배 통신사를 보면서 그때 이제 썼던 기록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본어나 그 다음에 오키나와 방언 같은 것들 다 한글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 예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외워주세요. 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주로 우르마치 막부를 통신사에 파견하고 나서 썼던 거다. 우르마치 막부의 관계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등한 관계죠. 국가와 국가가 대등한 관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중종 때 넘어가죠. 중종 때. 자, 중종 때 삼포회담이 일어나요. 이 삼포회담이 왜 일어났냐면 이때 이제 그 앞에 계약조가 맺어져 갖고 이렇게 정해놨잖아. 세견선 50점, 세셈이 세삼이 200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정이 무너졌다는 거야. 특히 연산군 때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유무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무역 자체가 조공무역 자체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계속 무역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그 구조야. 우리는 쌀값을 값싸게 팔고 일본에 들어온 물건들은 좀 비싸게 사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중종 때 들어오면서 원래 원칙대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계약주대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하면서 공무역을 제한을 시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일본인들 중에 삼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사람이 늘어나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전세를 부과하고 후보 조사를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포에서 외난을 일으키죠. 이게 삼포 외난인데 자, 그 결과 스시마 외교와 단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비변사가 임시기구를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시기구가 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삼포 외난이다. 임시기구 만들어진 기가 됐던 것이. 그래서 결국에 중종 7년에 아쉬운 쪽이 먼저 찾아온다고 스시마가 아쉽죠. 그래갖고 달려와가지고는 잘못했다. 좀 살려달라 하니까 임신약조를 맺게 돼요. 임신약조는 앞에 있는 계약조보다 훨씬 더 공무역의 규모를 축소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왕래한 지역을 창원로 한정했고요. 제프로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세견성 25척, 세견미 100석으로 공무역을 한정시켜. 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이제 큐슈의 다이모드가 어떤 견해를 하는 그 내용도 있죠. 그걸 폐지시키고 그리고 삼부에 일본이 거주하는 걸 불허한다. 그러니까 왕래에서 잠시 있는 거는 허락을 해주는데 예전처럼 여기다 집을 짓고 뭐 땅을 갈구고 막 거주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포만 개항을 하고 거기에서 잠깐 교육 정도는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거주나 뭐 이런 것들은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왕진 외변을 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외변 아닌데 중종 39년에 왜군 20척이
사상주의 공격에 의해서 조선 수군을 살상한 사건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국왕 사조 외에는 나머지 외인 추인을 금지시키는데 당시 이제 조선 전국 시기 때 후기 왜구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걸 왜구들이 이제 창궐을 했어. 아마 이제 요거는 대마도보다는 큐슈 쪽에 있는 그 애들 거야. 큐슈의 다이모들이 그 당시 그 해적단을 시켜갖고 한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본 국왕 그러니까 무르마치 막부의 중앙 권력 외에는 다 외인들 출입 금지시켰어. 다이모나 대마도 상대 안 한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일본 국왕이 보낼 리가 없겠죠. 힘도 약해가지고 비빌댔던 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냐면 당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는 정미약주를 맺었죠.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요구에 대해서 성박의 크기, 선원수, 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을 이제 해서 통제물을 더 강화시켰고요. 그다음 을묘외변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평호와 오도의 근거지는 왕직이 이끄는 왕직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토 열도의 신라도에 근거지를 두고 그 외적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중국사 얘기할 텐데 후기 외국 때야. 후기 외국 때는 이제 중국인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끄는 대규모 외구가 전라도 남돌 침입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하나의 관점이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큐슈 쪽의 그 다이모들이 그 여러 가지 물자를 마련하고자 그 당시 그 왜구들을 시켜가지고 약탈했다고 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을묘외변은 앞에서 상대했던 대마도 왜구들이 아니에요. 얘네는 아니고 큐슈 쪽의 왜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모들이 파견한 좀 약간 정교화된 정규군 정도의 수준의 왜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전라남도 침입해서 한도 혼란을 일으켰어. 전라남도를 쫓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에 중앙군을 방해해서 간신히 진압을 했어요. 예, 간신히. 자, 그걸 계기해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됐죠. 뭐 그 당시에도 전에도 뭐 거의 왕래가 안 됐는데 아예 단절됐고 대마도 큐슈 이제 무릎맞춤 맞고 다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번사가 상설화되죠. 그 다음에 재승방대 체제가 변화됐다. 진간 체제에서 재승방대 체제로 바뀐데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비변사 상설화, 재승방대 체제 변화. 요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앞에서 삼포해당 산항진 외교, 을묘 외변을 거쳐갖고 그 당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외국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투 경험을 쌓게 돼요. 예. 그래서 전투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임진왜란때 수군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는 이 외변을 통한 전투 경험이야. 특히 을묘 외변 이후부터는 배를 새롭게 만들죠. 배를 뭘로 어떻게 만드냐면 판옥선 아시죠? 판옥선. 판옥선을 이때 이제 만들어. 예. 그래서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배가 특징이 평저선이라고 했죠. 평저선. 그래서 거기에 대포를 이제 넣고 싸우는 형태인데 이 평저선 형태인데 이 평저선 높이를 올려요. 예.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높게 만들어.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와서 갈고리 던져갖고 뭐냐면 접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못 올라오게 뭐냐면 배의 크기를 크게 지어요. 배의 크기를. 그리고 이제 편옥성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예전의 배 같은 경우에는 노를 젓는 공간과 싸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편옥성은 여기에다가 그 뭐냐 갑판 위에다 또 하나의 갑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아래 갑판과 윗 갑판을 만들어서 아래 갑판을 이제 뭐냐면 판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실로 만들어서 1층과 아래 갑판 1층과 이렇게 2층으로 만들죠. 그래서 아래 갑판에서는 판을 둘러싼 거죠. 일종의 판을 둘러싸서 만든 그 옥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노를 적게 해요. 노를 적거나 아니면 대포를 발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싸우는 싸우는 군인들을 배치시키죠. 그래서 노군하고 군인들을 뭐냐 분리시키고 함으로써 노를 안정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해.
예전에는 맹성 같은 경우에는 그 대포하고 그다음에 군인들과 노를 젓는 사람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노를 짓는 사람이 막 외구들이 오는데 노를 계속 지을 수 없잖아. 겁나가지고. 근데 이제 분리시키면서 대포도 자유롭게 쓰고 수 있고 노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판옥선을 만들었다. 네, 그것도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옥선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임진왜란 직전에 거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훈련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 큰 하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성박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체계를 마련해 줬던 것이 앞에 있었던 외변들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 임진왜란으로 넘어가죠. 임진왜란. 근데 잠깐 이게 임진왜란이 갑자기 여진족이 뒤에 있나? 하여튼 임진왜란 보죠. 자,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발생 배경을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병역 체계가 문란해졌죠. 오랫동안 200년 동안 이제 평화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정부는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정세 파악을 하려고 했지, 아니, 정부는 사신을 보내 정세 파악을 했지만 일본의 침략에 대한 조정의 위견이 엇갈려서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전에 전국 시대 때는 솔직히 파견할 대상이 없었어요. 주체가 있어야지. 외교 대상에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모들이나 뭐 대마도에 파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무르마치막부는 예전에 파견했지만 이때 이미 무르마치막부는 힘이 약해져 갖고 파견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 그 일본 조정에 사신단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세를 알 수가 없었죠. 자, 거기다가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통일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사신을 이제 파견하죠. 통신사를. 그때 이제 서인으로서 정사 한윤기를 파견하고 동인 출신의 부사인 김성일을 파견했는데 얘네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들이 좀 각각 다르죠. 서인의 한윤기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주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한번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방면에 동인이었던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냥 얍삽한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 중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는 평화론이 더 원하거든요. 전쟁은 좀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인이 부사였던 김성인의 말을 믿게 되죠. 그래서 전쟁 준비를 거의 안 하게 돼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배경을 보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일본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집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불만을 갖고 있는 지방 다이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만을 받고 돌리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좀 가대망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을 공격해서 장악한 다음에 중국의 어떤 공격에서 북경이나 이런 영파 같은 걸 장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대륙 진출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을 했다. 거기에다 이제 명과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지방 영주들과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어요. 그 당시 후기 외구도에서 전국기 때 외구들이 많다 보니까 명나라 조선이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 간의 무역을 안 하거나 제한을 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적 배경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게 1592년에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이제 일본 애들이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정명가도야. 주 대상은 이제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니까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하여튼 이제 그 거의 20만 대군들이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진을 격파하고 동래성을 함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을 이제 다시 세 길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뭐 갓도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그다음에 구루다 나가마사 이렇게 세 길로 해갖고 이제 나눠서 공격을 하고 그때 조선에서는 그다음에 신립을 파견했어요. 신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진족을 상대해서 유명세 펼쳤던 사람인데 니탄계 반란 같은 것들 진압을 하죠. 이 사람은. 그리고 신립은 여진족들 상대했기 때문에 주로 그 기마병을 했어요. 기마병이 주야. 그래갖고 이제 기병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신립이 이제 기마 자기 친위군을 이끌고 내려오니까 병력들 거기에 이제 재승 방라체제를 통해서 지방 국민들이 모아가지고 징집해서 들어온 그 군인들 보니까 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보병들은 얘네들은 징집병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소모전 쓰고 자신이 탕전대에 가서 기병 중심의 전술 구사하려고 해서 배수의 진을 쳤죠. 그렇지만 그 일본 보병 조총부대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재승방라체제의 문제점이 등장한 거야. 뒤에 얘기했죠. 재승방라체제는 한 번 뚫리면 어떻게 후방에 병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북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역 국발 진격을 해서 15일 만에 서울이 떨어져. 네, 서울이. 네. 물론 중간에 용인 전투라고 해갖고 이제 있었긴 했는데 그냥 이건 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패배를 했고 그래서 선조가 몽진을 하죠. 이 몽진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성까지 갔다가 평양에서 의주 그리고 이제 의주에서 이제 중국 명나라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려서 결국에는 의주에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수도를 함락을 하죠. 그래서 평양을 거쳐서 한경도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일본 애들은 예전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전국시대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 다이모드의 성도를 점령하고 다이모가 이제 항복만 끝날 줄 아는데 도망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다이모가 자기 성을 지켜야지. 근데 우리나라 그 선조께서는 도망을 갔죠. 예. 그러니까 수도를 함락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북진을 해서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평양까지 올라간 이제 그 주력 부대가 이제 어떤 부대냐면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야. 근데 평양 이상은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냐면 일단은 병참이 막히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그 병참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요. 보급 정책료가 길어지면서 육상북도 그 보급로는 이제 의병한테 맡기고요. 의병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해상교통로는 이순신한테 맡기니까 이 병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계속 진격을 못하고 평양에만 머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경도까지 진출한 부대는 갓도 기요마사죠. 갓도 기요마사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저 사군 육진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국경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경인. 그러니까 국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국시성을 가진 이름이 경인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때 갓도 기요마사한테 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임해군하고 있는데 임해군을 잡아서 갓도 기요마사에 갖다 줘.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군과 의병의 승리를 보죠. 자, 육군은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수군은 승리를 계속 연승하죠. 그 주도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죠. 전라자수상했던 이순신이 왜군의 침입을 예견하고 거북성을 개방해서 재건하고 판옥선을 이제 만들죠. 근데 이 판옥선 재건인데 이건 틀리고 판옥선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판옥선은 이순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명종 때 그 을묘 외변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그 판옥성을 개량을 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게 맞죠. 예. 거북선. 이 거북선은 기선이라고 하죠. 기선 예전부터. 그래서 기록에 보면 태종 때 기선이 있었다는데 그때 그 기선하고 지금 임진환 때 이순신이 만든 그 거북선하고 그 뭐냐면 동일한 거는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때 만든 기선하고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좀 다르다. 그런 의견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은 주로 돌격선으로 사용돼요. 돌격할 때 이제 썼던 돌격선을 쓰는데 진영이 있으면 이걸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돌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많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뭐 열척 만들어졌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로 판옥선이 주 뭐냐면 함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은 옥포해전 이후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최초로 거북선을 이용한 전투가 사천포 해전이에요. 사천포.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연이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한산도 대첩이 유명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하깃진을 했다. 하깃진은 학이 뭐냐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전설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깃진에다 두 개를 거쳐서 이게 쌍익진인데 적을 여기다 몰아놓고 여기에서 집중사격을 통해서 뭐냐면 함함을 형성해서 집중사격을 통해서 적을 몰살시키는 방법이 하깃진 전투죠. 그래서 이제 이 하깃진을 펼쳐서 한산도 대첩에 크게 승리를 했다.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을 까먹었다. 네. 자, 하여튼 하길진 전투에서 이제 한산도 하길진 전술을 통해서 한산도 대처에 그 승리를 했고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순신의 연전 연승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고창지대인 전라도를 보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참 수육 정책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육 전진 정책을. 이게 뭐냐면 요 해안선에 따라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저쪽 육군이 이제 올라오면 해군이 여기 수군이 육군의 어떤 뭐냐면 병참을 보급을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육상고등로 같은 경우에는 좀 험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다를 이용하면 쉽게 뭐냐면 병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렇게 막히니까 이게 이런 해상 교통을 통해서 병참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육군조차도 이제 병참을 계속 보고 못 받으니까 평양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륙 전진 작전을 계획했으나 조선 수군에 하자고 해서 그 계획이 물거품됐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신의 어떤 하작 내용을 쓰라고 하면 그 영향을 쓰면 이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순신의 연정 연습을 통해서 전라도를 보호할 수 있었고 수요 병진 정책을 뭐냐면 작전을 막을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의병대 승리를 보면 그 의병들이 항토 지지에 익숙하고 항토 조건에 맞는 전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전면전보다는 유격 전술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매복이나 기습을 통해서 승리를 거듭했고요. 의병은 일본 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싸움을 할 때 다이모들과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싸우는 거지 밑에 농민들은 그냥 동원 대상이고 보급 그냥 농민들은 이제 뭐냐면 전쟁에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뭐냐면 식량을 보급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다이모가 승리하면 패배한 다이모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그쪽 승리한 다이모드 쪽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냐면 이제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조선에 나라는 왕이 도망가는데 불구하고 사대부를 중심으로 의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곳곳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보급성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의병 때문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의병들이 쭉 있죠. 강계우, 김명, 고경명, 조연, 그다음 정문부 이렇게 등인데 여기 좀 기억할 사람들이 뭐냐면 각제우죠. 홍희 장군.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면 정문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현직 관료 출신인데 나중에 한경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의병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숙종 때 이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 대첩비를 만들어요. 북한은 이제 한경도 지역을 의미해요. 한경도 지역을. 예. 그런데 이 북한 대첩비가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10년 전인가 이걸 가지고 와서 북한에 돌려줬어. 예. 왜 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원자재 있어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돌려준 것 같아. 북한 대첩비 예전에 한번 신문지상에서 크게 떠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북한 대첩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전라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전라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가 있었죠. 뭐 금산의 이친 전투라든지 그다음에 진주성 전투, 그다음 한산도 대첩 이런 것들이 전라도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진주 대첩을 보죠.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이 전라도를 진출하기 위해서 진주성을 포위하니까 그때 진주 목사 김시민이 성을 잘 지켰고 성 밖에서 각제우가 배후에 공격해서 승리를 했다. 근데 이제 김시민이 그때 이제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김시민 물론 죽고 나서 2차 진주 대첩이다. 2차 전투라고 보면 돼요. 대첩보다는 2차 진주성 전투가 있는데 요때는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 번에 걸쳐 진주 전투가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이기는 1차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임진한 3대 대첩이 있어요. 3대 대첩이 뭐냐면 그 진주 대첩. 여기는 1차 이제 뭐냐면 진주성 전투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한 이제 행주 대첩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이제 각각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임진왜란 나올 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명군의 참전을 볼게요. 명군에 그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참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명군의 도움을 받고 평양성이 탈환됐죠. 그래서 이제 이호성이 이끌었던 명지원군이 도착하면서 명조선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호성이 좀 무리를 해갖고 계속 일본군을 추격하다가 벽제간에서 패배를 했죠. 그 개성 부근에 있는 이호성이 이제 원래 싸울 때 이호성이 이끌었던 부대가 두 개의 부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요동병이고 하나가 강낭병이거든요. 요동병들은 이제 주로 이호성 직계 부대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기병을 위주로 하는 부대고 강낭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부들 상대했기 때문에 그 주로 하약을 대포로 무장한 부대들이야. 예, 총포술로 이렇게 무장한 부대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 강낭병들이 외구를 싸우기에 특화된 부대들이에요. 우리가 척계관 같은 사람들 그 강낭병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얘들을 이끌고 가면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이 요동병들 기병 중심으로 해갖고 일본을 빨리 쫓는다고 하면서 벽자간을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내복에 걸려서 패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후퇴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유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의 나라 전투인데 우리가 굳이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일본과 하의를 이제 맺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고니시 유키나 같은 사람들도 좀 약간 빨리 하이 맞고 이제 적당히 해서 끝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과 그 청나라 간에 하이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건 뒤에 좀 있어요. 자, 하여튼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행주대첩이 좀 일어났는데 그 명군이 앞서 서울 대체했던 권율이 행주상성에 온 거였다가 명군이 기다렸는데 명군이 벽제간 전투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서 일본군이 이제 권율을 이제 행주상성 공격한 거야. 왜냐 행주상성이 한양 그 바로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로도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한양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행주상성 공격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행주상성을 공격했는데 문제는 이제 권율이 조선군이 잘 싸웠어. 그래서 이제 안여자도 나와갖고 이제 행주에 뭐돈 쌓았고 싸웠다 해서
그 행주상성은 이제 유명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향 무기 같은 거 있죠. 조선이 지금까지 개발한 하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향 무기, 비건 진천내 같은 것들 하향 무기 이용해서 잘 싸워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행주 대첩 패배 후에 이제 일본군이 북진이 저지됐고, 그러니까 서울 바로 옆에 행주 대첩 행주산성에 조선군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서울을 지킬 여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서울 철벽을 넘어서 한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후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더 이상 북진 안 하고 다 남쪽은 이제 뭐냐면 여기 북진은 이제 그만두고 다 남쪽으로 후퇴를 하죠.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외성을 지어. 이렇게 울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외성을 짓고 요 일대 전라도 경상도 그 남해안 일대에 아니 경상도 남해 전라도란다. 경상도 일대에 그 해안가 일대에 외성을 짓고 방어만 해요. 방어를. 이거 4년 동안 뭘 하냐? 방어하면서 휴전을 하기 시작하죠. 휴전 협상을. 초창기 때는 막 싸웠다가 한 4년 동안 중간에 또 휴전 협상기에는 거의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물러나서 그 경상도 그 해안가에서만 그 외성 조건이 버티고 있는 거죠.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협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 휴전 협상이 거의 4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4년 동안. 예. 되었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휴전 협상 내용을 보면, 자, 행주 대첩에서 이제 패한 일본은 서울 포기하고 경상도 해안 일대 이쪽 이때에 들어가서 외성을 쌓고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죠. 이때 만들어진 외성은 지금 없어요. 터만 남아 있고, 다만 이제 뭐가 또 유명한 울산성 있죠. 울산성 전투 되게 유명하죠. 그 울산성이 대표적인 외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명과 하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명하고 일본 간에 하의를 하게 되고 명일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일본 측의 요구와 그 다음에 그 명나라의 요구가 너무 뭐냐면 달라.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도 뭐 조공 채권 관계 조공무역을 좀 허용해주고 왕으로 채권해주겠다 그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그 명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했죠. 조선의 반도 중에 사도를 우리한테 하향을 하고 명나라 공주를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첩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엔 깨지게 되고 다시 정유재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후전기 때 우리는 뭐 했냐? 자, 이거 좀 보면, 자, 우리 그 후전기 때는 조선군이 전열을 정비하죠. 훈련 도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척계강이 기후신설 참고해서 훈련 도감의 조직과 전술 정비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후신설가 절강범법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주로 왜구들에 대비한 특화된 전법이죠.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소거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지방군을 편제 개편했다. 그 다음에 항복한 일본군, 항해라고 하죠. 양해를 대상으로 해서 조총 제작법을 배워서 조총을 제작했다. 그래서 정유재단 이후부터는 우리도 조총을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총 군대를 만들죠. 예. 나중에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일본보다 조총을 더 많이 생산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정유재단과 이 임진왜란 중간사이 후전협정 그 사이에 조선군이 이와 같은 전열 정비를 했다. 훈련도원 설치, 소호법 실시, 조총 제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진간 체제를 복구시켰어요. 그래서 종전의 재승방관 체제는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진간 체제도 다시 복구시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결국에 해담이 경렬되고 이제 왜구가 재침입하죠. 이걸 이제 정유재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균이 그때 이제 뭐 선조하고 이성계가 갈등을 이제 일어났고 이성계란다. 선조하고 이순신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파직돼서
백의종군을 하고 있을 때고 원군이 대신 이제 해군에 있거든요. 이때 칠천량예전에 패배를 하죠. 원균 그때 죽게 되고요. 예. 원균도 이 칠천량예전을 나서기 전에 일본의 공격을 하라는 그런 그 선주의 명을 안 맞다고 생각했나 같아. 지금 시점에서. 그러다 끝까지 개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갔거든요. 이원균도. 그래서 칠천량예전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 이제 배가 12척 남았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선조가 자기 잘못을 알고 이제 이순신한테 다시 상군 도통 통제사를 임명하는데 그 12쪽 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수군을 해치하고 육군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상소 올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유재단은 이미 이제 조명연합군이 나는데도 이제 탄탄하게 이제 방어 전략이 있었고 조선군도 임진왜란 때 초창기 때 조선군이 아니에요. 이들도 이제 한 3, 4년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능숙해졌죠. 이제 짬바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또 조총도 있고 무기도 이제 개선됐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외구한테 일반적으로 밀리는 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외구가 좀 진격하다 이제 깨지게 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직산 전투죠. 예. 충청도 직산에 있는 조명연합군이 일본의 북상을 저지했고요. 그 다음에 명랑해전 유명하죠. 이순신의 해남에서 승리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도요토미 사망 이후에 전세가 분야가 철수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순신이 노랑대첩에서 그 승리했는데 그 사이에서 해전 사이에서 이제 이순신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자, 외난의 영향을 볼게요. 외난 영향 관련된 내용이 95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조선을 보면 조선이 제일 피해를 입었죠. 왜냐면 조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 전쟁으로 인구가 크게 줄고 농경제가 항폐화되고 백성들 생활이 어려워졌고 전쟁 중에 토리대장이 양한과 호족이 불타 세금을 거두는 근거가 없어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고요.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식량 부족을 해결해서 공명청을 발행했는데 공명청의 대작 발급으로 신분질서가 해야 됐죠. 네. 공명청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이제 한 것을 첩장이라고 하거든요. 첩지라고 하는데 첩지에 거기에 벗을만 적혀 있고 이름이 빠졌어. 그래서 공명청이 되는 거야. 이 공명청 관련된 내용은 문제가 나왔죠. 어디 역교론에. 요번에 역교론 평가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예. 역교론 문제에서 나왔긴 했지만 일단 나오긴 나왔어. 그래서 이 공명청을 사들인 이제 뭐냐면 평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요때는 잠깐 서울들도 이런 공명청이나 이런 납속책을 하면서 신분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울들 등등이 뭐냐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됐다. 신분 질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정결과 은교에 의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됐는데 자, 정결은 이제 과거에 경작됐지만 지금 경작되지 못해 손실된 토지세를 얘기하고요. 은결은 경작 중에 양안에 빠져 있는 토지세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제대로 이제 겹치지 못했죠. 은결이 많았고 이 토지세는 정결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 네. 정결은 이제 하여튼 이거 토지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거 내용을 나중에 좀 수정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은결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양안에 빠진 그 손실 토지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재정 과탄이 됐고 정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거뒀던 상습적 거뒀던 토지인데 문제는 그 전쟁 기간 동안 항무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이 뭐냐면 항무지가 돼버린 거야. 진앙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세금을 걷지 못해요. 예, 세금을. 근데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약간 이상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은견은 빠져있는 토지를 해서 세금을 걷지 못한 거고 정견은 걷었다가 그 뭐냐면 그 전쟁 기간 동안 세금을 걷지 못하고 진앙지가 되면서 항무지가 되면서 세금을 걷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은 악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밀란도 많았어요. 여기 밀란이 없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밀란이 어떤 밀란이 있었냐면 이모강의 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유진의 난도 있었죠. 특히 이제 이모강의 난은 예전에 한번 영화 소재도 달아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모강의 난은 1596년에 일어났던 난이에요. 원래 이몽학은 그 왕실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몽왕이 민심의 불만을 선동해서 충청도에 익힌 난이 이몽왕의 난이다. 예전에 한번 그 영화도 소재도 만들었던 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또 여기 뭐 많이 빠졌네. 예. 문화재가 소실됐고요. 네, 문화재. 여기 4번이고 5번 문화재. 문화재 손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전술 무기 발달을 촉진시켰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항해로부터 받은 이제 뭐냐면 그 조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 진천내라는 게 있어. 수족탄하고 비슷한 비교 진천내. 이거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데 비교 진천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 하차. 그래서 오늘날 다연장 로켓포 같은 그 신무기를 개발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중에 그 신전술도 개발됐죠. 기호신서 같은 것들 봤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호신서 관련된 내용이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내용이. 기호신서는 그 명납 그 장군이었던 그 척계강이 지금 병서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평양에서 명나라 장수들이 이 책을 활용해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선조가 그 책을 구하고 나서 그 전법을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의 삼수령을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소고군도 이런 기호신서에 입각한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권력 구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간서 지역의 영주들이 몰락하고, 간서 지역은 도쿠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한 그 영주들이죠. 간서 지역의 영주들이 몰락하고 동부 지역, 단동 지역의 영주들이 흥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에도를 기반으로 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뭐냐면 만들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본 살 때 좀 얘기할게요.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부터 많은 사람들 납치했죠. 도자기 같은 도자기공이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인쇄술, 요어, 그다음에 성리학 같은 것들이 발전됐다. 그래서 성리학은 일본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인 건 임진왜란 이후부터야. 그래서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항이라는 사람이죠. 강항. 예. 그래서 이 가낭이 이제 그 임진한테 잡혀가지고 한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성리학을 알려줘요. 예. 그래갖고 일본이 그때 이제 강하게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에도마구 때 주지학이 강학화되죠. 예. 그래서 그때 돌아온 후에 이 사람이 가낭용이라는 책을 써요. 가낭용. 이 가낭용이라는 이름도 외워주고 강항이라는 이름도 좀 암기해 주세요. 이 사람 등.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국이 안 나왔지만 중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명청 교체를 하죠. 그래서 명의 세태하고 청나라 성장은 계기 됐다.
명의소태하는 게 아니라 명의세태하고 제가 잘못 썼네요. 청나라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명나라는 만주족을 항상 통제를 감시했는데 이 만주족들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 임진왜란에 정신 팔린 걸 이용해 갖고 누르하치를 중심해 갖고 결집되죠. 그래서 후궁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잖아요. 명청 교체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영향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 88번이고요. 네, 그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